욕망의 계단. 프롤로그. 2023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새벽부터 몰려든 기자들로 인해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차가운 가을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법원 앞에 멈춰 섰고, 차문이 열리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김명희.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던 여성 국회의원이자 청렴함과 개혁을 외치며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이었지만, 지금은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에 불과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다. 의원님, 후회하십니까? 국민께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자들을 바라봤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 선 그 짧은 순간, 명희의 머릿속에는 지난 40년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강원도 깊은 산골의 가난한 집, 겨울이면 바람이 벽 틈으로 파고들던 낡은 방,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던 아버지의 모습, 그 모든 것을 차갑게 계산하며 지켜보던 어머니 최유순의 눈빛, 그리고 자신이 권력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 밟고 올라섰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명희는 입술을 깨물며 마이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고,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다. 후회요?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아니요. 후회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다. 명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계속 말했다. 다만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멈출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명희는 법정 안으로 사라졌고, 뒤에 남은 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방금 들은 말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어떻게 권력의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욕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1983년 겨울,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 한 채에서는 밤마다 비명과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다. 김씨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시끄러운 집으로 소문나 있었는데, 8남매를 키우며 근근히 살아가는 이 집의 가장 김철수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도 철수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이 더러운 년아, 돈은 어디 갔어? 40살 철수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고, 이어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방 안에서는 8남매가 떨고 있었는데, 막내는 겨우 3살이었고 첫째는 15살이었다. 그중 셋째 딸인 10살 명희는 동생들을 품에 끌어안고 이불 속에 몸을 숨긴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아빠 곧 주무실 거야. 하지만 명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쉽게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는 절대 울지 않는다는 것을. 거실에서 최유순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담담했다. 당신 그만 좀 해요. 애들 자잖아요. 유순의 목소리에는 공포도 슬픔도 없었으며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유순에게 다가가며 소리쳤다.
뭐, 내가 뭘 그만해? 내 돈 내가 쓰는데? 유수는 한 발짝 물러서며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 돈이 아니라 제 돈이에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고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유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남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식당에서 번 돈이에요. 당신 돈 아니에요. 철수의 주먹이 올라갔지만 유수는 피하지 않았고 그저 차갑게 남편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이상한 빛이 담겨 있었다. 방 안에서 명희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명희는 느꼈다. 엄마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철수는 결국 쓰러져 잠들었고 유수는 남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자신의 서랍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유순이 기다린 끝은 명희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1984년 봄, 철수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누워 지내야 했다. 한때 주먹을 휘두르며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던 남자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처럼 변해 있었고 명희는 아버지의 방에 물을 갖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아파요? 철수는 딸을 바라봤는데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후회가 어려 있었다. 명희야 미안하다. 11살 명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평생 때리고 소리 지르던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하다니.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는데 복도에서 어머니 유순이 서 있었다. 유순은 딸의 어깨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명희야,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다 착해져. 근데 그게 진심일까? 아니지. 그냥 무서운 거야. 지옥이 무서워서 착한 척하는 거지. 그 말이 명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일주일 후 철수는 숨을 거뒀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유수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영감. 이렇게 가시면 우린 어떡하라고. 완벽한 연기였는데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다. 엄마의 눈에 진짜 눈물은 없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밤 유수는 거울 앞에 앉아 상복을 벗고 서랍에서 돈 봉투를 꺼냈다. 남편 몰래 모아둔 돈 800만 원, 1984년 800만 원은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유수는 돈을 세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명희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날 밤 명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세상은 착한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교훈은 명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아버지가 죽고 6개월 후 유수는 재혼을 선언했는데 상대는 마을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50대 총각 박만수였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벌써? 남편 죽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유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결혼식 날 25살 젊은 여자처럼 꾸민 채 흰색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을 하고 나타났다. 박만수는 황홀한 표정으로 신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유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당연하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전혀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다. 결혼 후 유수는 슈퍼마켓 일을 성실하게 도왔는데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받고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세부인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유수는 장부를 펼쳐놓고 뭔가를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는데 매출과 지출,
재고와 현금 흐름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석 달 후 박만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여보, 지난달 매출이 200만 원인데 장부에는 15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유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요? 제가 실수로 잘못 적었나 봐요. 미안해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박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죠. 하지만 유순의 실수는 계속되었고 1년 후 슈퍼마켓 금고에서 2천만 원이 사라졌다. 박만수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유순이 울며 매달렸다. 여보, 제발 경찰은 안 돼요. 동네에 소문나면 어떡해요. 제가 찾아볼게요. 분명 어디 있을 거예요. 박만수는 결국 신고하지 않았지만 돈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6개월 후 유수는 이혼을 요구했는데 당신이 날 의심하잖아요. 더는 못 살겠어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박만수는 절망적으로 매달렸지만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유수는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냈다. 마을을 떠나는 날 명희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그 돈 어디 있어요? 유수는 딸을 빤히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명희야,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12살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고 유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는 이제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되어야 해. 그날 유순과 명희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고 뒤돌아보니 강원도 산골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나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유순과 8남매는 겨우 몸을 누일 공간에서 살았는데 하지만 유수는 포기하지 않고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다방에서 일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유수는 끊임없이 관찰했는데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외로운지, 누가 약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1년 후 유수는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 상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40대 사업가였고 이번에도 패턴은 똑같았다. 처음 6개월은 완벽한 아내, 그 다음 6개월은 서서히 재산 파악, 그리고 1년 후에는 이혼과 위자료. 명희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15살이 된 명희는 이제 어머니의 수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유수는 명희를 불러 서랍에서 통장 여러 개를 꺼내 보여줬다. 봐, 이게 뭔지 아니? 모두 합쳐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4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 명희야, 세상은 착하게 살면 밟히는 곳이야. 하지만 똑똑하게 살면 다른 사람을 밟을 수 있어. 명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아빠 봤잖아. 술 먹고 주먹질하며 살다가 어떻게 됐어? 개처럼 죽었지. 난 그렇게 안 죽을 거야. 절대로. 명희야, 너도 그렇게 되면 안 돼. 세상은 약한 사람한테 잔인해. 강해져야 해. 그리고 강해지려면 유수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해. 그날 밤 명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는데 엄마 말이 맞을까? 세상은 정말 그렇게 잔인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명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지난 15년 동안 자신이 본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 자비롭지 않았다는 것을. 명희는 결심했다. 나는 강해질 거야. 절대 밟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결심은 명희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게 된다. 1991년 봄 20살이 된 명희는 어머니 유순이 모은 돈으로 겨우 등록금을 내고 서울의 한 대학 미술학과에 입학했는데 캠퍼스는 명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다. 명희는 처음으로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목격했는데 외제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 명품 가방을 든 여학생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자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명희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던 명희는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여학생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야, 너 주말에 뭐 했어? 응, 아빠가 강남에 새 아파트 사줘서 구경 갔어. 헐, 대박. 얼마짜리? 6억? 7억? 와, 부럽다. 명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는데 6억이라는 금액은 자신의 가족 전체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다. 그날 밤 명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는데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매력은 있었고 특히 눈빛이 깊고 또렷했다. 명희는 중얼거렸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다. 저렇게 살 거야. 반드시.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명희는 강남의 한 고급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겉으로는 문화살롱처럼 꾸며진 그곳은 실제로는 고위층 인사들이 모이는 비밀 사교장이었다. 명희의 일은 간단했는데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고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지만 명희는 빠르게 배웠고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위로라는 것,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50대 사업가가 명희에게 물었다. 아가씨, 대학생이라며? 무슨 공부해? 미술이요. 아, 그래. 꿈이 뭔데?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성공하고 싶어요. 남자는 웃으며 물었다. 성공? 어떤 성공? 명희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저씨처럼요. 남자의 웃음이 멈췄는데 뭔가 이 아가씨는 다른 아가씨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아가씨들은 돈 달라고 하거나 선물 사달라고 조르는데 이 아가씨는 눈빛이 달랐고 갈망이 있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명희에게 건네며 말했다. 연락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명희는 명함을 받아들었는데 거기에는 대성건설 부사장 이정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명함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기회. 명희는 그것을 기회로 봤지만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몰랐다. 2주 후 명희는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정훈은 명희를 보며 물었다. 무슨 일로 연락했어? 명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아저씨가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래, 뭐가 필요한데?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전시회 하나 기획하고 싶어요. 졸업작품 전시회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이정훈은 웃으며 물었다. 그래서 나한테 돈 빌리러 왔어?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받고 싶어요. 이정훈의 표정이 변했다. 투자? 네, 제가 전시회를 성공시키면 아저씨한테 인맥을 드릴게요. 미술계 인사들, 문화계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필요하시잖아요. 이정훈은 놀랐는데 21살 여대생이 이런 제안을 하다니. 그는 명희를 다시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 아가씨 보통이 아니네. 좋아, 얼마 필요해? 2천만 원이요.
이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명함을 꺼내 뒷면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다. 내일 이 계좌로 입금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명희는 긴장하며 물었다. 뭔데요? 실패하면 내 몸으로 갚아. 명희의 얼굴이 굳었지만 이정우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농담이야. 긴장 풀어. 다만 약속은 지켜. 인맥 소개해 주기로 했으니까.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반드시요. 다음 날 명희의 통장에 2천만 원이 입금됐고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첫 거래 성공했어. 수학이 넘어 유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어. 근데 명희야, 거래에는 항상 대가가 있어. 조심해. 명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빗속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하고 싶었다. 명희는 2천만 원을 받자마자 곧바로 움직였는데 전시공간 대관부터 작품 제작, 홍보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명희의 진짜 목적은 전시 자체가 아니라 인맥이었다. 명희는 미술계 인사, 문화재단 관계자, 기업 후원 담당자 명단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초대장을 보냈다. 전시 오프닝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명희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얀 원피스에 단정한 화장, 밝은 미소로 그녀는 순수한 예술가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랐고 모든 사람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정훈이 나타났는데 그의 옆에는 몇 명의 사업가들이 함께 있었다. 명희야, 소개할게. 이정훈은 명희에게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했고 그날 밤 명희는 15명의 명함을 받았는데 그중 5명은 재계 인사였다. 전시가 끝나고 명희는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이정훈은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 근데 명희야, 넌 예술가가 되려는 게 아니지? 명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전 성공하고 싶어요. 이정훈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게 맞아. 예술로는 돈 못 벌어. 하지만 예술을 이용하면 돈 벌 수 있어. 명희는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 대학 졸업 후 명희는 아트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기업 전시 기획부터 문화 행사 주관, 미술품 컨설팅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빠르게 이름을 알렸다. 명희의 가장 큰 강점은 사람을 읽는 능력이었는데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돈을 원하는지 명예를 원하는지 아니면 인맥을 원하는지를 간파하고 그에 맞춰 완벽한 제안을 했다. 1년 만에 명희는 억대 연봉을 받게 되었는데 25살 여자로서는 놀라운 성과였지만 명희는 만족하지 않았다. 더 높이, 더 깊이 명희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명희는 재벌 회장의 칠순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을 만났다.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 그들은 모두 화려하게 웃으며 서로를 칭찬했지만 명희는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을 정확히 읽어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남자가 명희에게 다가왔는데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한 정장에 지적인 인상을 풍겼다. 실례지만 아트 코디네이터 김명희 씨 맞으시죠?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맞는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서울지검 검사 한정우입니다. 명희는 명함을 받아들었는데 검사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권력의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한정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미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정우는 진지하게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르네상스부터 현대미술까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명희는 놀랐는데 이 사람 진짜네라고 생각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며 한정우를 분석했다. 엘리트 출신의 인류대 졸업, 사법시험 수석, 탄탄한 집안 배경, 하지만 명희는 한정우의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했다. 사람을 못 읽는다는 것, 책은 많이 읽었지만 인간은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 명희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 내가 가질 수 있겠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는데 한정우는 명희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여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지적이면서도 순수했고 강하면서도 여려 보였다. 적어도 한정우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석 달 후 한정우는 강변공원에서 청혼했다. 명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명희는 눈물을 흘렸는데 완벽한 연기였다. 정우 씨, 저 같은 사람이 검사님과 결혼해도 될까요? 한정우는 명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명희는 한정우를 안았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눈을 떴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다. 성공했어. 그날 밤 명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결혼해. 상대가 누군데? 검사. 수화기 너머로 유순의 낮은 웃음이 들렸다. 잘했어, 명희야. 이제 진짜 시작이네. 명희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는데 26살, 이제 권력의 문턱에 서 있었다. 하지만 명희는 몰랐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1998년 봄 명희와 한정우의 결혼식은 서울 시내의 가장 고급스러운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5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고 그중 절반은 법조계와 정계의 쟁쟁한 인사들이었다. 명희는 수천만 원짜리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김버진 로드를 천천히 걸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속삭였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 검사님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어. 저렇게 청순한 여자가 요즘 어디 있어. 하지만 객석 한 구석에 앉아있던 유순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유순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명희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결혼식이 끝나고 명희와 한정우는 신혼여행으로 유럽 2주 일정을 떠났는데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런던의 빅벤을 돌아보며 한정우는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명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명희야, 나 정말 행복해.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하지만 명희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에펠탑을 바라보며 명희는 속으로 계산했다. 이 사람 3년 안에 부장검사 될 거야. 그럼 나도 부장검사 부인. 그 다음에는 명희는 멀리 보이는 에펠탑의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더 높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 해. 신혼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는데 한정우는 헌신적인 남편이었고 집안일을 도우며 명희의 아트 코디네이터 일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명희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는데 아침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를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며 오늘도 멋있어요 라고 말했으며
밤이면 따뜻하게 남편을 맞이하며 하루 일과를 들어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적인 부부였지만 명희에게는 결혼 생활과는 별개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한정우를 통해 법족의 인맥을 쌓는 것, 그것이 명희의 진짜 목표였다. 명희는 검사 부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명희는 또 다른 세계를 목격했다. 권력의 아내들, 그들은 겉으로는 우아하고 교양 있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누구 남편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가 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서로를 견제했다. 명희는 그 게임에 빠르게 적응했는데 처음 3개월은 조용히 관찰하며 누가 핵심 인물인지를 파악했고 그 다음 3개월은 핵심 인물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신뢰를 쌓았으며 6개월이 지나자 명희는 검사 부인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멤버가 되어 있었다. 1년이 지났을 때 명희는 놀라운 양의 정보를 손에 넣게 되었는데 누구 남편이 외도하고 있는지, 누가 뒷돈을 받고 있는지, 누가 정치권과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검사가 승진을 위해 상부에 뇌물을 바쳤는지를 모두 알게 되었다. 명희는 그 정보들을 노트에 꼼꼼히 정리하며 머릿속에 저장했는데 언젠가 이 정보들이 자신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명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2000년 여름 어느 날 한정우가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명희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명희가 물었고 한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사건 하나 맡았는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 명희는 남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사건인데요? 한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대기업 회장 아들 성폭행 사건이야. 증거는 명백한데 검찰 상부에서 무마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 심지어 피해자 측에도 합의 종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 명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반짝였지만 곧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난 제대로 수사할 거야. 압력이 뭐가 중요해? 정의가 먼저지. 나는 검사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할 거야. 명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정말 멋져요. 역시 내가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명희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사람 정말 바보야. 정해? 양심? 그런 거 하다가 찍히면 어떡하려고. 승진물 건너가고 나중에는 한직으로 밀려날 텐데. 명희는 겉으로는 남편을 응원하는 척했지만 그날 밤 한정우가 잠들자마자 조용히 거실로 나가 핸드폰을 꺼냈다. 명희는 검사 부인 모임에서 알게 된 한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검찰 고위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명희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목소리를 낮추며 부탁했다. 우리 남편 이번 사건에서 빼주실 수 없을까요? 남편이 너무 순진해서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데 이러다가 위에 찍히면 앞날이 망가질 것 같아요. 수화기 넘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명희야, 그거 쉬운 일 아니야. 이미 위에서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인데. 명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제가 빚지겠습니다. 나중에 언니가 필요로 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할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명희는 숨을 죽이며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여자가 말했다. 알았어.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해볼게. 근데 명희야, 이런 거래는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 알지? 일주일 후 한정우는 갑자기 그 사건에서 배제되었는데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문제였다. 한정우는 분해하며 상부에 항의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날 밤 한정우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탄했다. 나는 정의를 위해 검사가 됐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무력한 거야. 명희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위로했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한정우는 명희의 품에서 울먹였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명희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을 떴는데 그 눈에는 동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계산대로야. 이제 나한테 빚진 사람이 하나 더 생겼네. 하지만 명희는 그때 몰랐다. 그날의 선택이 그 작은 거래가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2005년 35이 된 명희는 이미 사회적으로 상당한 입지를 굳힌 상태였는데 아트 코디네이터로서 수십억 원대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검사 부인으로서 법조계 인맥을 탄탄하게 쌓았으며 상류층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명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더 높이, 더 깊숙이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어느 날 명희는 한 정치인의 후원 모임에 초대받았는데 그곳에서 명희는 정치라는 세계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재벌, 기업인, 고위 공무원들이었고 그들은 정치인에게 돈을 대는 대신 각종 이권과 혜택을 받아내고 있었다. 명희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이거야, 이게 진짜 권력이야.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 그날 밤 명희는 집에 돌아와 한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정치 한번 해볼까 해. 한정우는 놀라며 명희를 바라봤다. 정치? 갑자기 왜? 명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다. 여보, 나 그냥 아트 코디네이터로만 살기엔 뭔가 아쉬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특히 문화정책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한정우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응원할게. 명희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 문화정책? 그건 핑계일 뿐이야. 내가 원하는 건 권력이야. 진짜 권력. 명희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먼저 정당에 입당했고 당내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렸으며 각종 문화 행사를 주관하며 당 지도부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다. 2년이 지났을 때 명희는 당내에서 차세대 유망 정치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8년 명희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놀랐다. 겨우 3년 정치 활동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하지만 명희는 이미 판을 다 짜놓은 상태였다. 먼저 지역구를 신중하게 선택했는데 강남의 한 선거구로 경쟁이 치열하지만 당선되면 영향력이 큰 곳이었다. 명희는 후원 조직을 구축했는데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고 문화계, 법조계, 재계 인사들이 명희를 지원했다. 언론 라인도 확보했는데 명희는 몇몇 기자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들에게 독점 인터뷰와 정보를 제공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다. 이미지 메이킹도 완벽했는데 청렴한 문화 전문가, 서민의 친구, 개혁적인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명희는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명의는 일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경쟁 후보의 약점을 캐내어 익명으로 언론에 흘렸으며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했다. 선거 당일 개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명의는 긴장한 표정으로 TV 화면을 바라봤다. 득표율이 조금씩 올라갔고 마침내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명의는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은 방에서 명의는 거울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드디어 해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명의는 그때 몰랐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밟고 올라온 흔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국회의원이 된 명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낮에는 청렴하고 개혁적인 의원으로 활동했고 밤에는 뒷거래와 로비를 주고받는 정치인으로 변했다. 명의는 국회에서 서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대기업의 횡포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으며 언론 인터뷰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간조했다. 국민들은 명의를 신뢰했고 지지율은 높아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명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고급 레스토랑 VIP룸에서 재벌과 만나 뒷거래를 했고 로비스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고 대가를 챙겼다. 명의는 이런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유지했는데 낮의 명의와 밤의 명의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어느 날 밤 명의는 한 대기업 회장과 만났는데 그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의 도움이 필요했다. 의원님, 이번 법안만 막아주시면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회장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안에는 현금 5억 원이 들어 있었다. 명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말했다. 회장님, 이건 좀. 회장은 웃으며 말했다. 의원님,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다음 선거도 준비하셔야죠. 명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명의는 호텔방에 혼자 남아 가방을 열어봤는데 5억 원짜리 수표 묶음이 들어 있었다. 명의는 그것을 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권력이야. 이게 진짜 권력의 맛이야. 하지만 명의는 알지 못했다. 그 달콤한 맛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독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재선에 성공한 명의는 이제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내 핵심 인사로 자리 잡았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여성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리더로 인정받았으며 청와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명의의 영향력은 날로 커졌는데 그녀가 추진하는 법안은 대부분 통과되었고 그녀가 반대하는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영향력이 커질수록 명의의 뒷거래도 대담해졌는데 이제는 5억, 10억 단위의 돈이 오갔고 거래의 규모도 점점 커졌다. 명의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유령 회사를 설립했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만들어 돈 세탁을 했고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렸으며 차명 계좌를 이용해 흔적을 감췄다. 명의는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완벽하게 실행했다고 믿었다. 어느 날 명의는 한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그는 정부 발주 공사를 따내기 위해 명의의 도움이 필요했다. 의원님, 이번 프로젝트는 조단위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명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50억 어떠십니까? 명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는데 50억은 지금까지 받았던 금액 중 가장 큰 액수였다. 명희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고 일주일 후 명희의 해외 계좌로 50억 원이 입금되었다. 그날 밤 명희는 혼자 샴페인을 마시며 생각했다. 여기까지 왔어. 이제 멈출 수 없어.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아. 명희의 욕망은 이미 브레이크를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명희의 이중 생활은 가정에도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정우는 아내의 변화를 느꼈다. 명희는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집에 있어도 항상 전화를 받으며 무언가를 처리했으며 남편과의 대화 시간은 줄어들었다. 한정우는 어느 날 밤 명희에게 물었다. 명희야,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건강 괜찮아? 명희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응, 괜찮아. 국회 일이 원래 이래. 하지만 한정우는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내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한정우는 우연히 명희의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는데 해외 법인 설립 서류와 계좌 개설 서류였다. 한정우는 그 서류를 보며 의문을 가졌다. 왜 명희가 해외에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한 거지? 하지만 한정우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명희가 늦게 귀가했을 때 한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희야, 해외에 법인 설립했어? 명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문화교류 사업 때문에 만든 거야. 국제적으로 일하려면 해외 법인이 필요하거든.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를 믿고 싶었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느 날 명희는 오랜만에 어머니 유순을 만났는데 이제 70이 넘은 유순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유순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명희야, 너 요즘 너무 높이 올라간 거 아니야? 명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걱정 마. 나 잘하고 있어. 하지만 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명희야, 엄마 말 잘 들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파. 명희는 엄마의 말을 가볍게 흘렸다. 엄마, 괜찮아. 나는 똑똑하게 하고 있어. 흔적도 안 남기고. 유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명희야,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어. 언젠가는 들통나. 엄마도 그래서 적당히 하고 멈췄잖아. 명희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엄마는 적당히 해서 지금 뭐 있어? 나는 달라. 나는 꼭대기까지 갈 거야. 유수는 딸을 애처롭게 바라봤는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욕망에 눈이 멀어 앞뒤를 가리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 유수는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명희야, 제발 조심해.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명희는 듣지 않았다. 이미 명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멈출 수 없는 상태였다. 2018년 어느 날 검찰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보 내용은 명희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에 관한 것이었다. 제보자는 명희와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관이었는데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검찰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제보 내용에는 구체적인 날짜, 금액, 거래 상대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통화 녹음 파일도 함께 제출되었다. 검찰은 조심스럽게 수사를 시작했는데 명희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수사팀은 비밀리에 명의의 금융 거래를 추적했고 해외 계좌를 조사했으며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했다. 하지만 명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여전히 국회에 출근하며 법안을 심사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밤에는 뒷거래를 계속하고 있었다. 어느 날 명의의 측근 중 한 명이 급히 찾아와 말했다. 의원님, 요즘 검찰에서 의원님 주변을 캐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명의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소문이야 항상 있잖아. 걱정 마. 우리는 깨끗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는데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한 언론사에서 특종 기사를 냈는데 김명희 의원,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명의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일부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명의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지? 누가 새어나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명의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다. 저에 대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음해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명의를 가만두지 않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으며 명의의 과거 행적을 파헤쳤고 관련자들을 찾아가 인터뷰했다. 명의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명의를 비난했다. 명의는 처음으로 패닉에 빠졌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자신의 손을 벗어나고 있었다. 명의는 밤잠을 설치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면 안 돼. 명의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했는데 더 크게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야. 끝까지 버텨야 해.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는데 명의와 거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줄이기 위해 명의와의 거래 내역을 모두 털어놓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으며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의는 이들을 보며 분노했는데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날 배신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명의도 알고 있었다. 자신도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배신했다는 것을. 가장 충격적인 배신은 명의의 최측근이었던 비서실장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명의의 모든 비리를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검찰에 제출했다.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말했다. 처음에는 의원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원님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명의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는데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명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울었는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가?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명의의 사무실과 자택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했으며 명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명의는 검찰청에 출두하는 날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섰는데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의원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의원직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명의는 준비된 멘트를 읽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의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검찰 조사실에서 명의는 검사의 질문에 답했는데
검사는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명의를 압박했다. 의원님, 이 계좌는 의원님 명의입니다. 여기로 5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명의는 부인했다. 그건 제 계좌가 아닙니다.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더 많은 증거를 꺼냈는데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었고 명의가 직접 거래를 지시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명의는 점점 궁지에 몰렸고 변명할 여지가 줄어들었으며 결국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한정우는 아내의 비리 의혹을 뉴스로 접했는데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우리 명의가 그럴 리 없어. 분명 오해야.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공개되면서 한정우는 절망에 빠졌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순수하고 착하다고 믿었던 아내가 사실은 거대한 비리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한정우는 명희에게 물었다. 명희야, 이게 사실이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명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다. 여보, 미안해. 처음에는 작은 거래였어. 근데 점점 커지고 멈출 수가 없었어. 한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명희야, 나는 내가 청렴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랑했어. 근데 이게 뭐야? 너는 나한테 거짓말만 한 거야? 명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한정우는 손을 뿌리쳤다. 손 대지 마. 나는 이제 너를 모르겠어. 내가 사랑했던 명희는 어디 갔어? 한정우는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 명희와 한정우는 별거에 들어갔다. 명희는 홀로 남은 집에서 울었는데 권력과 돈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찰은 수사를 마치고 명희를 기소했는데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총 10여 가지였다. 검찰은 명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새벽 5시 명희의 집 초인종이 울렸는데 문을 여는 순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김명희 의원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하시죠. 명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는데 수갑이 채워지고 차에 태워지고 구치소로 향하는 동안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고 한때 자신이 누볐던 거리들이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그 거리들. 하지만 이제 명희는 죄수복을 입고 독방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구치소에 도착하자 명희는 모든 소지품을 압수당하고 죄수복으로 갈아입었으며 독방으로 안내되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명희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다.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는데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자신을 어디까지 끌고 왔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명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다. 검사는 명희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했는데 피고인 김명희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총 2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으며 이를 은닉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둘 출석하여 증언했는데 명희와 거래했던 기업인들, 명희의 비리를 폭로한 전직 보좌관, 명희에게 뇌물을 전달했던 로비스트들이 모두 증언대에 섰다. 그들은 명희가 어떻게 뇌물을 요구했고 어떻게 거래를 지시했으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를 상세히 증언했다. 명희는 그들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는데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명의를 변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했으며 명의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최종 변론 날이 왔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라고 말했고 법정은 술렁거렸다. 선고일 명의는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김명희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김명희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합니다. 명희는 그 순간 무너졌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법정 경위가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15년. 자신의 남은 인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명희는 끌려나가며 방청석을 돌아봤는데 거기에는 어머니 유순이 앉아 있었다. 유순은 울고 있었는데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자책이 담겨 있었다. 명희는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 명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강원도 산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며 어머니의 계산을 배우며 서울로 올라와 성공을 꿈꾸며 검사와 결혼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결국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의 45년. 명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은 권력과 돈이었지만 정작 그것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욕망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는 것을, 남편 한정우의 사랑,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자신의 양심까지도. 어느 날 명희는 교도소 독방에서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 속의 자신은 늙고 지쳐 보였다.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만이 남아 있었다. 명희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니? 김명희야? 아니면 욕망의 노예야? 대답은 없었고 다만 침묵만이 흘렀다. 에필로그 멈출 수 없었던 욕망. 5년 후 2028년 명희는 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한 상태였는데 모범수로 인정받아 면회가 허용되었다. 어느 날 면회실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한정우였다. 명희는 놀랐는데 이혼한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남편이 찾아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명희야, 어떻게 지내?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정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변해가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어. 명희는 고개를 숙였는데 여보, 나 정말 후회해.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우리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한정우는 명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명희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남은 시간 동안 진정으로 반성하고 나중에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살아.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는데 한정우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잘 지내. 건강해. 그리고 한정우는 돌아섰고 명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다. 여보,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그로부터 1년 후 명희는 어머니 유순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유순은 암으로 고생하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명희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고 다만 교도소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할 뿐이었다.
교도관이 유순의 유품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었는데 거기에는 유순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다. 명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어. 사람을 이용하는 법, 계산하는 법, 욕심 부리는 법. 그게 다 잘못된 거였어. 엄마도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거였어. 명희야, 제발 엄마처럼 살지 마. 엄마의 잘못을 반복하지 마. 나오면 착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명희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는데 어머니도 결국 후회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명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제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그날 이후 명희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도왔고 교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다. 명희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철학책, 종교책,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명희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기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다. 명희는 자서전 서문에 이렇게 썼다. 나는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권력과 돈을 향한 욕망이 나를 지배했고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신뢰, 명예, 자유 모든 것을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제발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적당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2033년 명희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된 명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명희는 조용히 시골 마을로 내려가 작은 집을 얻었고 텃밭을 가꾸며 평범하게 살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명희가 누구인지 몰랐고 명희도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았다. 어느 봄날 명희는 텃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었는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에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명희는 흙을 만지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느끼는구나.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자유야. 명희는 미소 지으며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듯이 명희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 했다. 명희는 중얼거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감사해야지. 욕망의 계단을 끝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됐어. 그날 저녁 명희는 작은 집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고 명희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이제 나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자유야. 명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고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끝. 욕망은 사람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지만 멈출 줄 모르면 반드시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 김명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한다. 욕망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말라고. 적당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자유라고. 감사합니다.